강의를 했던 게 촬영이 펑크 나가지고 다시 찍을 때 굉장히 뻘쭘하거든요. 물론 뭐 저는 시나리오 갖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서 뭐 또 지난번에 촬영하다가 실패했던 그대로 뭐 똑같이 하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참 묘한 게 유튜브 촬영한 지도 좀 제법 경험이 쌓였는데 그 시작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그래도 조금 전에 또 강의를 막 촬영하려고 하다가 그 날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시작 버튼을 또 안 누른 거예요. 또 혼자 떠들 뻔했어요. 참 희한하네 그거. 이게 습관이 아직 그렇게 안 됐나 싶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또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나마 지금 시작 버튼을 제대로 누르고 그리고 다시 촬영을 하는데 자, 어쨌든 지난번에 부관까지 했는데 부관에 그 굉장히 이론적으로 어려운 난점이 있는데 객관식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일단 이론 강의 때는 상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이론 강의는 이제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그 행정과 전반에 관한 걸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쟁점임에도 모든 걸 다 다뤘어요. 학설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객관식 시험에 특화된 교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객관식의 위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자,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인데 성립하고 효력 발생 요건이 다르거든요. 일단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성립 요건에 관한 건 이제 하자론에 가면 부존재하고 관련되고 효력 발생 요건에 관한 건 무효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부존재하고 무효가 다르다는 점. 물론 이제 요즘 객관식에서 그렇게 옛날부터 중시된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음미할 게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학설만 그 무효와 부존재, 그 부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 달리 말하면 성립조차 못한 경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 근데 옛날에는 출제 거의 안 됐던 경우라면 그 단지 이론적으로만 다뤄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최신 판례에서 이 판례도 학설에서 다뤘던 그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엄밀히 다루는 이걸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립 요건에 관한 게 이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효력 발생 요건에 관한 것도 판례가 꾸준하게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이게 좀 출제 빈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이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중심으로 한 행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최근에 의미 있는 판례들이 축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하면 무시할 수 없는 논점인데 다행인 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거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일단 성립 및 적법 요건 요거에 관한 게 최신 판례가 대두되고 있죠.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처분은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거는 이 고시 공고라고 하는 거는 특정인에게 배달, 우편, 송달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 바로 고시 공고예요. 그래야 이 고시 공고는 좀 이따 보면 송달 방법에 204에 보면 공시송달이라고 해요. 공시송달. 그리고 공시송달의 구체적 방법이 205에 있는데 거기 보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시공고 이러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알리는 방식이다. 근데 여기 이제 사건을 잘 봐요.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잖아요. 사업 시행자는 특정인이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죠. 그럼 특정인에 대한 거는 원칙적으로 어때요? 우편 송달이 원칙인 거예요. 따라서 고시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얘한테는 특정인이기 때문에 공시 송달이 아니라 우편 송달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만 이제 부수적인 논점인데 그 부수적인 논점으로서 이 사업자가 누구로 지정됐다라는 사실, 사업의 내용이 어떻다는 거를 일반인에게 알려주는 거는 그거는 고시 방법으로 해도 된다. 그런 논점이 이제 추가되는데 중요한 논점이 아니라서 핵심 정리는 빼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과세관청이 납세무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부적인 결정을 납세무자에게 공식적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 일단 우편송달이 원칙이라 했잖아요. 이 배경지식을 항상 깔고 봐야 이 독해가 되는 건데, 우편송달은 발송과 도달이 시간차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여기서 통지했다는 거 발송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발송하면 성립은 된 거예요. 발송조차 안 했다, 표시조차 안 했다 이러면 불성립 또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부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발송은 했다. 근데 도달을 안 하면 일단 성립은 됐지만 효력 발생이 안 되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성립, 부존재가 되는 거예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 기한의 신고에 대한 결정이 예부적으로 아예 효력 발생을 거는 그 전 단계인 성립했다고 볼 수가 없다. 성립조차 못한 경우 이거 뭐라는 거예요? 부존재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그 다음에 달리 말하면 그 처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부존재가 아니라 존재가 되려면 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돼야 된다. 아까 통지나 표시나 같은 의미예요. 통지나 표시가 안 되면 불성립, 부존재가 되니까 성립하고 존재하려면 표시돼야 된다, 통지돼야 된다. 2, 3번은 동전의 양면이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행정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이것도 이론적인 걸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판례가. 이게 뭐냐면 그 성립 요건하고 효력 발생 요건을 나누는 그 실익이 뭐냐. 일단 표시를 했다면 도달이 안 됐더라도 이걸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이 생긴다는 게 이론적인 거였거든요. 이걸 판례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성립 여부는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외부에. 자, 이건 뭐 앞에서 받았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된다, 구속력이 발생한다. 요게 바로 표시의 성립 요건의 실익이다. 아주 교과서적인 판례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을 알면 이런 판례는 외우지 않아도 독해가 가능한 판례다. 그 다음에 개설, 이거는 뒤에 별도로 방법으로 다루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을 위해서 도달주의지 요주주의는 내용을 아는 거고, 발신주의는 예외로만 인정돼요. 이 도달주의인데 도달했다는 얘기는 우편물이 도달했다면 뜯어보면 언제든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뜯어봐서 내용을 아는 거, 요지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독해 다 됩니다, 판례도. 자, 송달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뭐라 그래요? 발송이 아니라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기본법이다. 틀리죠. 행정절차법. 도달주의라는 거고, 이 84에서 인용을 했었잖아요. 도달의 의미가 뭐냐? 객관적으로 봐 상대방이 양지는 인식, 알 수 있는 상태이죠. 안 건 아니에요. 효력 발생한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근데 이 고지의 의미는 표시의 의미가 아니에요. 도달 의미예요. 자, 여기 보면 학사장교로 임용되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게 학력 위조를 이유로 인감 무효 처분을 한 후 그에 따라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한 사람, 이건 참 웃기잖아요. 사병보다 더 긴 기간 복무를 했는데 이게 인간의 무효라고? 그럼 인간 장교 자격이 무효인 거지, 그 병으로서의 복무한 휴가까지 이거 부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한 거예요. 참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인데, 근데 다행히 인감 무효 처분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인 이상 그 신분이 예비역에 편입된 장교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아니므로 현역병 입영 처분은 위법하다. 그럼 군대 안 가도 되느냐?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후속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는데, 자, 이거는 기성력에 관해서 뭐예요? 이게 고지되지 않아서 무효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고지하면 그 현역병으로 다시 가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논점으로 또 재판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병무청에서 현역병 입영 처분을 다시 했는지 아니면 이 판례에 그냥 승복해서 그냥 말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에 그 현역병 입영 처분을 고지를 새로 했다면 이거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런 분봉물을 다 했는데 현역병으로 또 가야 된단 말이냐. 또 다투면은 장담 못하죠. 그건 어찌됐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이겨도 그렇게 개운하지만은 않은 그런 판례 사안이었고, 그다음 고지대 유력 발생은 똑같은 거고, 고지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죠. 흔들리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고지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만이 아닙니다. 상대방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 동거인, 그 다음에 그 사무원, 피용자, 수임인, 대리인, 이렇게 꼭 본인이 아니라도 어쨌든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범위에 사람에게 도달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전혀 그런 송달이 안 됐는데 우연히 알게 됐다. 이거는 혈액 발생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 요런 게 이제 그 펑크난 강의에서는 그 내용은 이거하고 연결을 안 시켰는데 이번에 강의하면서 또 갑자기 그게 떠올라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다행이네. 재촬영하는 하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네. 요거 이제 그 상대방이 고지지 않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지 않았더니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상대방에게만 고지돼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이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순서를 바꿔서 먼저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8번 보면은 처에게 도달한 경우에도 아니구나. 그 4번을 먼저 봐야 되겠구나. 그럼 결국 순서대로 보네. 자, 4번에 도달이란 처분 상대방이 처분 문서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이게 바로 요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거고, 처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도달을 얘기하는 거죠. 도달한 상태의 노임으로서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 상대방의 사무원 등, 그러니까 본인에게,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해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의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거 관련되는 게 구체적 사례가 8번. 상대방이 아닌 처에게 도달한 경우에도 남편에 대한 도달 인정. 이 남편은 뇌물 받아 먹어가지고 이제 그 형사처벌돼가지고 교도소에 구속돼 있었어요. 수감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감돼 있는 걸 인사권자도 알았는데 교도소로 안 보내고 파면 처분 났다는 처분 문서를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처가 면회갈 때 남편한테 차마 그 얘기를 못했겠죠. 그죠? 당신 파면도 당했다고 우편물 왔어. 얘기를 못했겠죠. 차마. 그죠? 그래도 효력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언제 도달돼서 효력 발생됐다고 보느냐에 따라 봉급 문제가 달라져요. 만일에 이 처에게 도달한 게 도달이 인정이 안 되면 효력 발생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교도소로 해서 상대방에게 보내서 효력 발생했다면 6개월치 봉급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소송이 다퉈주게 된 건데, 자, 그 다음에 또 관련되는 게 10번.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무자 등 서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면 위임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거로 봐야 된다. 여기 일반론이 나왔죠. 이거 목차를 전체를 재구성해야 되겠네. 좀 전에 말로 했던 거. 상대방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송달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 동거인, 그 다음에 수임인, 대리인, 아파트 경비원, 요런 거를 소목차로 이렇게 하고, 그러나 어쨌든 상대방과 그 관계인까지에게도 송달이 안 되면 효력 발생 안 된다. 이걸 큰 제목으로 묶어놓으면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되겠네요. 이게 강의 촬영 다시 하게 된 게 다행이네요. 어제 강의하면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연도별로 나열하다 보니까 같은 판례라 하더라도 왔다 갔다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네. 그럼 제가 저거를 보충 자료로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충 자료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갖고 갖다 붙여놓으면 더 깔끔하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일반론이 나오죠. 과세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묵시로 위임한 경우. 자, 이거 종합 정리했었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근데 안 되는 게 사인의 공법행 신청의 의사표시 이런 것들은 또 관습법, 이 관습법에 관해서 여기도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요한다. 이거는 예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나머지는 다 명시적, 묵시적, 직접적, 간접적 의사표시 다 허용된다라는 거고. 위임한 경우 이런 권한이 넘어가니까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면 위임인에게 그저 수임인에게 도달했더라도 위임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걸 보아야 한다. 그래서 묵시적 위임 관계인 아파트 경비원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도 적법하다. 이건 명시적으로 뭐 경비원 아저씨한테 위임장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가 부재 시에 받아뒀다가 나중에 전달하는 이게 대부분 관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만 그 가족관계처럼 밀접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안날은 아니다. 이 안날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판소송에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90일이거든요. 그 안 것까지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위임 이걸 인정한 건데 송달받은 사람과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그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은 동거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아까 위에 봤잖아요. 동거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동거인은 아니지만 묵시적 위임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동거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위임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효력 발생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효력 발생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묵시적 위임으로 인정해서 효력 발생을 인정한 거예요. 자, 밑에 밑줄 친 거 보면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지에서 방 한 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소외인이 엄마거든요. 엄마가 아니구나. 엄마가 아니라 이거는 부탁받은 묵시적 수임인이네. 수임인이 수령한 사람인데 실제 원고가 뭐냐? 원고가 엄마네. 엄마가 딸 둘을 유학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장 전입한 거죠. 실제 원고는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딸들만이 소외인이 거주하는 방에 옆방 한 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소외인이 평소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소외인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이제 엄마가 딸 둘을 유학시키면서 방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당사자니까 당사자 명의로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겨요. 그 다음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보장돼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일단은 대항력 때문에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살지 않으니까 이제 그 옆방에 있는 동거인은 아니지만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효력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그 옆방에 있는 소외인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이래서 이제 묵시적 이인관계 인정해서 결론은 효력 발생했다라는 거고. 만일에 수교진 서원을 취소하는 경우 유족이 서원 취소 처분에 상대방이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 일심 전속적인 것 때문에 만일에 대한 서원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데 이거는 5개의 논점이 있는 그 대형 판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서원은 훈장 수여하는 걸 서원이라고 해요. 서원 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해 수여되는 고도의 일심 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당연하죠. 이거는 영전 1대 원칙이랑 헌법과 관련되는 거고 그 상속이 안 되는 일심 전속적인 거잖아요. 서원은 어디까지나 서원 대상자 본인의 공적과 영예를 기리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서원 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만일을 대신하여 단지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게 생전에 서원을 수여받았다면 본인이 받았겠지만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추서라 그러죠. 뒤쪽 줄 추자. 뒤늦게 훈장 수여하게 되면 이제 유족이 받잖아요. 근데 유족이 상대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효력 발생 요건의 도달이 어떤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서원의 일심전속적 요 서자부터 밑줄 그어야 되는데 이게 정오표로 낼 거예요. 서자까지 밑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서원의 일심전속적 성격은 서원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만인에게 소유된 서원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어찌됐든 처분의 상담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두 번째 논점. 그럼 언제 성립하느냐? 만일에 대한 소원 취소는 유직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직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고 동시에 효력 발생한다. 이 성립 요건 및 효력 발생 요건의 특수성 세 가지 논점이 있죠. 이거로 안 끝나. 222하고 635. 거기 보면 주체 예상 하자가 아니다 라는 게 나와요. 222에 가면 그 밑에 쪽에 동그라미 사 있죠. 대통령의 권한인 서원취소 처분을 국가보훈처장이 통지한 경우, 통지는 국가보훈처장이 했지만 대통령의 그 서명 재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나 형식의 하자가 있다고 어렵다는 거예요. 통지 명의는 국가보훈처장이 했지만 202하고 635. 635에 가면 피고 적격이 대통령이냐 그 보훈처장이냐 이게 또 다퉈졌는데 635에 가면 밑에서 관련 판례 4번 갑이 소원 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성명권을 행사하여 이 피고 같은 요건은 보완, 정정, 줄임말이지 보정이 가능한 건 바로 각하시키는 게 아니라 보정을 기다렸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명권을 행사하여 의문나는 점을 해석 설명 요청하는 게 성명권이에요. 재판장의 권한 중에 하나인데 정당한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함에도 국가보훈처장이 서원취소 처분한 것을 전제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률 등의 잘못이 있다. 202하고 220. 그러니까 결론은 피고가 대통령이지 보훈처장이 아닌데 그러면 피고를 바꿔서 진행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5가지 논점이 있는 대형 판례였어. 자, 그 다음 위에 다시 올라갈까요? 5번. 공무원에 대한 해임 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도달해야 효력 발생 아니니까 도달하기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니까 권한에 속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되면 봉급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송달이 되더라도 요건을 못 갖춰서 부적법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이따 볼 공시송달에서 주로 관련되는 논점이에요. 공시송달 요건을 못 갖췄는데 그럼 우편송달을 했어야 되는데 공시송달 잘못한 경우가 요건을 못 갖춘 거. 어쨌든 송달을 안 했거나 해도 부적법하면 효력 발생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아예 통지가 없거나 또 좀 위에 거 같이 그 법정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건 못 갖춘 건 효력이 없다.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8번 받고 그 다음에 9번 보면은 납세무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건 핵심은 뭐예요? 거주하지 아니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경우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데 저건 되게 헷갈리는 판례예요. 저거 헷갈려요. 왜냐면 공법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지잖아요. 주민등록지인데 저건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 운전면허 강지 운전면허 보면은 뭐라? 갑자기 찾으려니까 뭐랍시오? 그 205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205의 그 위에 큰 번호 3번의 관련 판례. 피고인이 운전면허대장 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가름하여 행해진 그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므로
그, 그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면허는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이게 202하고 비교할 판례인데 이거는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주소지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아예 그 주소지로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 통지에 가름하여 공고를 한 거예요. 그 저거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아까 판례에 따르면 어때요?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지로 보냈다면 효력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대법원 판례가 그 아까 판례하고 관계를 의식한 그 흔적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하자고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그 판시에서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등록지가 공법상 주소지인데 송달된 걸 볼 수 없다. 그러면 아예 그 주소지로 우편도 발송 안 하고 공고한 거는 또 효력 발생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11, 12, 13까지 봤죠. 14. 자, 등기로 하면은 추정돼. 일반 우편은, 통상 우편은 안 되는데, 이거는 송달 방법으로 연결돼야 오히려 분리가 맞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그 다음 특수한 사안인데, 그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라고 보는데,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지급 우편물의 수치를 거부함으로써, 그럼 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효력 발생 안 되면 행정할 수가 없죠.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대비한 게 공시송달이거든요. 공시송달인데 205에 보면은 205에 특정이라는 특칙이 있는데 거기 그 상자에 그 2번 있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공시송달해도 되는 거예요. 공시송달해도. 근데 여기는 공시송달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아예 그냥 거부시에 효력 발생한다. 이런 독특한 판례를 낸 거예요. 공시송달 안 했는데도.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지급 우편물의 수치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알 수 있는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면 효력 발생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아니에요. 얘가 계속 수치를 거부하니까 도달이 안 되는 상태니까 불가능한 경우잖아요. 이러면 논리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시송달을 안 해도 다음에는 이 경우 그럼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수치 거부 시에 바로 효력 발생한다는 거예요. 별도의 공시송달을 유하지 않는다라는 이 판례는 법률에 비춰볼 때는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판례예요. 그래서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 저건 어떤 거냐면 지금 설명 지금 정리 단계 수험생들이니까 재개발을 하는데 분양을 원하지 않고 분양권 포기하고 이제 청산해서 돈으로 받고 떠나겠다는 사람이 그럼 돈 받고 빨리 돈을 받아야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개발 조합 여기 재개발 조합에서 이 수용 재개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수용 재개발 신청권자는 사업 시행자가 많이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및 관계인은 뭐냐?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재개발 신청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만 있어요. 그거를 잠깐 인용을 해주면 그게 강론에서 특히 출제가 많이 됐던 쟁점인데 재개발 신청권과 신청 청구권이라는 용어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 546하고 연결이 되죠. 546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재거래 신청은 사업시행자, 이게 202하고 관계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면 재결 신청 청구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그래서 원고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재결 신청해달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청구서를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의 명의로 내용 증명으로 보냈는데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생한 사건이에요. 자, 다시 돌아오면은, 아까 페이지가 546이었죠? 546. 자, 심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는 발송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이해하는 가볍게 보면 돼요. 뒤틀어낼 건 없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실무자에게는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대로 포섭되는지 하나하나 요건 다 숙지해서 하나하나 포섭을 해야 돼요. 변호사는. 그러나 이제 수험생은 그렇게까지 뒤틀어내지는 않으니까 이해할 건 없고, 증명 책임에 관한 건 또 나오는데 누구한테 유리한지만 알면 쉽죠. 우편물의 수치를 거부한 곳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 이러면 책임을 면하잖아요. 사업시행자 재개발조합이. 그럼 수치 거부를 한 상대방 재개발조합 걔한테 유리한 조건이죠. 송달 방법은 이거 종합하는 거고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우편 송달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 증명 문제 때문에 통상 등기우편에 의하고 내용증명 우편, 등기우편 도달이 추정되는데 보통 우편 추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우편의 경우 도달이 추정되지 않고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추정되는 거지 간주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앞에 나온 거하고 이상한 게 나와도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경우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뭐 이미 어떻게든 알고 있는 경우 제3자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앞에서 나왔던 거고 어찌됐든 송달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구두로 면허정지 사실을 알린 경우 면허정지 처분 소유력이 없다. 이거는 문서주의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문서주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사리를 분별할 재능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건 조금 음미할 게 있어요. 세 번째 쪽은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로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저런 의미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한 상식이죠. 그러나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 사례까지 출제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서 뺐는데 이것도 추가를 해줄까? 추가? 그러네. 이렇게 되면 자꾸 양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이게 만 8세 1개월 꼬마였는데 그럼 만 8세면 우리나라는 이제 생일이 빠르면 9세, 늦으면 10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는 이 소송에 관한 걸 기본적인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나이다. 이래가지고 송달 부정했어요. 도달을. 교부 송달은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게 교부 송달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관계자에까지 해도 된다는 거고, 다만 사비를 분별할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다는 거고, 얘가 거부하면 역시 문서로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명을 위해서 그 사실을 수령하게 세우셨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건 동의하는 경우에 하나죠. 왜 동의를 안 하면 어때요? 동의를 안 하면 전자우편 주소를 모르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동의를 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게 또 나오죠.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지 확인한 때가 아니다. 확인할 때 요지주의가 아니라는 거 일반론이에요. 공시송달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전부에게 등기 우편 보내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사람은 먼저 효력 발생하고 먼 데서 늦게 받은 사람은 늦게 효력 발생하면 평등의 원칙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이거는 음미할 게 여러 개 있어요. 출제가 여러 번 됐고, 고시를 했는데 이거는 단위 유해 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 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인터넷 웹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누구나 여기 접속이 불가능하게 하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니까 그 일반적 규율이죠. 그 다음 처분의 논거가 나오죠.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 19금 있잖아요. 19금 표시 의무, 포장 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입니다.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인데 그 중에 일반 처분이에요. 왜냐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 이게 동성애 관련 웹사이트인데 특정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규율하니까 구체적 규율이잖아요. 그럼 아까 불특정 다수인 누구도 접속하지 못하게 하니까 일반적 규율이면서 특정한 웹사이트만 규제하기 때문에 일반적 구체적 규율로 일반 처분이죠. 그러니까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거. 이걸 별도로 명시하면 그때 효력 발생되거든요. 그 효력 발생 시점이. 그 다음에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고시가 있으면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거 외워야 돼요. 5일. 5일이라는 숫자, 이거 대통령령에 있는 거거든요. 왜 젖었지? 대통령령에 5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특정인에 대해서 우편송달이 원칙인데, 공시송달하는 그 특칙인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면 틀려요. 또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이래도 틀려요. 다 이렇게 디테일한 숙제가 됐어요. 2개가 있다는 걸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때 14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수 중에 일부가 의문을 제기하죠. 아니, 상위 법 형식인 행정절차 법, 이건 법률이잖아요. 여기 14일인데 대통령령에 5일인데 그러면 상위법 우선에 따라 14일이 적용돼야지 왜 5일이 적용되냐라고 오해하는 교수도 있는데 차이를 잘 봐요. 인쪽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공고 사안이고 이 행정절차법은 특정인에 관한 고시공고 사안이죠. 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건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충돌을 해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 각각 별개를 규율할 때 충돌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거 행정절차법 물으면 14일, 불특정 다수인 그 판례 사안, 쉽게 말하면 판례 사안이 대통령령과 관계되는 사안이니까 판례 부르면 5일, 여러분들은 그렇게 판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또 객관식이라 의미할 게 있는데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이거 볼 때마다 웃긴데 이거 사기예요. 알기 쉽도록. 자, 갯불을 알기 쉽나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공보 보는 사람 있어요? 공무원이 돼도 관보 공부 잘 안 봐요.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관보 언제 봤냐? 관보는 언제 봤냐면 제가 임명되고 나서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임명장은 집에 갖다 던져놓고 아마 버린 것 같아요. 그 뭐 김영삼 명의로 내가 받는 게 명예롭지 않다 그래서 나는 찢어버리지는 않았는데 그냥 집에다 휙 던져놨는데 아마 청소하면서 계모가 갖다 치웠는지 뭐 없어요. 미련도 없고 그런데 지금 모 교수가 이러면 생각이 안 나는데 윤석열 이름의 명예 훈장 안 받겠다, 상은 안 받겠다 이래가지고 포기각서 써가지고 하는데 아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 명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김영삼 군사정권과 타협한 난 그래서 찢어버릴까 그러다가 그래서 부모님 계신데 찢어버리면 또 부모님께 상처가 될까봐 아버지한테 그래서 찢어버리지는 않았는데 없어졌어요. 별로 소장가치도 없는 거라. 그래서 어쨌든 관부 공부 저도 뒤늦게 제 임명에 관한 내용 뒤늦게 한번 확인해봤고 그 다음에 퇴직한 다음에도 이제 퇴직 발령됐다는 거 관보에 나왔을 건데 뭐 퇴직하는 게 찾아볼 이유도 없어서 저도 관보 딱 한 번 봤어요. 한 번 보고 나중에 관보 오는 거는
다 대법원 홈페이지 가가지고 법제처 홈페이지 가서 했기 때문에 종이 간부 오는 거는 그냥 회람했다고 사인만 하고 보지도 않았어요. 공무원도 안 보는 간부를 어떤 정신 나간 국민이 보겠어요. 게시판 이거 뭐 구청 세무서 경찰서 동사무소 서울시청 게시판을 14일에 한 번씩 돌아다녀야 돼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일간신문에 밑에 쥐똥만한 광고란 어느 정신 나간 놈이 종이신문 보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밑에 쥐똥만한 광고까지 다 있는 변태적인 독자가 누가 있어요? 제 그 옛날에 애제자가 생일 선물을 한겨레 제가 보니까 거기 밑에 그 생활 광고란에 생일 축하한다고 했는데 정작 저는 못 봤어요. 누가 한겨레 신문 봐도 밑에 광고까지 봐요? 누가 그걸 이렇게 발견하고 카페에 그 한겨레 생활 광고에 올랐다고 해서 뒤늦게 퇴근하고 집에 가서 확인했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몰라도 관계없도록. 왜? 네 책임 때문에 도달이 안 된 거니까 뭐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게 다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간신문 중 빼고 일간신문 인터넷에 공고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인터넷에 공고. 인터넷 공고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는 방법은 해야 되는 거예요. 관부 공부 이런 건 선택이에요. 근데 인터넷 공고는 필수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객관식에 꼼꼼하게 안 보면 진짜 비참할 정도로 자존심 상처 입고 당하는 거예요. 객관식이 그런 겁니다. 좁쌀 같아요. 아주 기분 더러울 정도로. 그러나 수험생은 자존심 상하면 안 돼요. 농락 안 당하면 음미하면서 외워둬야 된다. 자,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면 여러 곳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달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 장소만 방문해 가지고 부재중이라고 그냥 바로 그냥 공시 송달한 거 해당 요건 충족이 아니다. 효력 발생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새로 신설된 거 이건 외워야 되고 그 다음 숫자까지 아까 14일이라 그랬죠. 14일 그 대통령령에는 5일인데 숫자 외워야 될 거고 관련 판례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신설된 거 외워야 되고 기간 및 기한의 특례인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진행이 정지된다라는 거. 이건 제척기간의 정지와 관련되는 특별규정이거든요. 유사한 게 행정심판법에 있는데 좀 이따 볼 거예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30일, 이게 570에 연결돼요. 정해야 된다. 헷갈리는 숫자, 5수 봤는데 30일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절차법이 아니라 570에 가면 밑에 보면 큰 번호 2번 있죠. 심판 청구 기간의 예외 90일의 예외가 불가항력이죠. 천재지변 요게 90일의 예외예요. 그 다음 밑에 가면 180일의 예외가 정당한 사유죠. 이게 정확하게 사유를 나눠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90일의 예외의 두 번째 주간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간 30일 이게 205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숫자 갖고 함정을 봐서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효력과 하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는데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제가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개별적으로 줄 수는 없겠지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